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기본 이론 1과목 강의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1과목은 금융상품과 세제 관련된 부분을 좀 다룰 테고요. 지금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이제 1장에 세제 관련 법규와 세무 전략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토픽부터 좀 보도록 할까요? 예, 조세의 분류에 관련된 부분들인데, 이제 조세의 분류에 있어서는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교재도 같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세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기준에 따라 가지고 분류를 다양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언급이 되는 게 이제 국세하고 지방세인데, 이거는 과세의 주체가 누구냐? 그래서 국가가 세금을 걷어들인다. 대표적인 게 어디예요? 국세청이죠. 국세청에서 세금을 걷어들이면 이제 국세가 되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걷어들이면 그게 지방세가 됩니다. 국세 대표적인 것들이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이런 것들이고, 지방세 대표적인 것이 뭐 취득세나 재산세, 그 다음에 이제 뭐 주민세, 자동차세 이런 것들이 있죠. 네. 자, 그래서 그런 이제 국세와 지방세를 이제 구분하는 내용들도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국세에 해당되고 어떤 것들이 지방세에 해당이 되는 건지 한번 좀 잘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조세를 전가하는데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는데, 직접세는 세금을 신고하는 직접세와 간접세를 구분할 때는 신고를 하는 주체, 신고 납부를 하는 주체와 세금을 이제 부담하는 주체가, 이게 이제 동일하면 직접세가 되고, 이렇게 신고 납부의 주체와 부담하는 주체가 서로 다르면 간접세가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게 다르다는 게 뭐냐? 대표적인 것들이 직접세의 대표적인 게 소득세, 법인세, 간접세 대표적인 게 부가가치세. 네, 요 차이점은 뭐냐면 소득세, 법인세는 예를 들어 소득세는 이제 개인한테 부과하는 거죠. 개인. 자, 제가 올 한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소득을 많이 발생시켰어요. 이제 소득이 많이 발생하면 그 소득에 대해서 신고 납부를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지.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 그 다음에 그 세금을 부담을 누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거지. 예. 그러면 신고 납부의 주체와 부담의 주체가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부가가치세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편의점에 가가지고 내가 콜라를 하나 사 먹었어요. 콜라 가격에 뭐가 포함이 돼 있죠?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원래 콜라가 1,000원인데 부가가치세가 10%를 반영해 1,100원에 샀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1,100원에 해당되는 100원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 부분은 1,000원에 100원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건 누가 부담하는 거죠? 소비자인 내가 부담하죠. 근데 여러분 콜라를 사 드시면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해본 적 있으신 분? 예,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고 납부는 누가 하느냐? 그 콜라를 제조를 해서 생산하고 공급하고 판매를 한 사업자들이 신고 납부를 하는 거고, 세금의 부담은 누가 한다? 그걸로 직접 콜라를 사 먹고 소비한 주체인 일반 소비자들이 부담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신고 납부의 주체와 부담의 주체가 다른 것. 이런 것들이 간접세라. 주로 소비를 하는 대상들이 이렇게 간접세 영향이 되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뭐 주세, 술 마시고 내는 세금, 술값에 포함되는 세금, 그 다음에 유류세, 기름값에 포함되는 세금, 이런 것들은 간접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주로 소비하는 경우들. 그 다음에 지출의 목적성이 이제 보통세와 목적세가 있는데, 이제 보통세는 세금을 걷어들여요. 그 걷어들여가지고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 뭐 사회간접자본이라든지 국가 여러 가지 예산에 활용이 되는 건데, 목적세는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교육세 같은 거. 세금을 걷어들일 때부터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걷어들이는 것은 이제 교육세, 특정 목적이 있는 거죠. 이 목적세라고 일컫는다. 그 다음에 종가세와 종량세에 대한 구분이 있는데, 종가세는 퍼센테이지 단위로 부과하는 건데, 소득세든 법인세든 부가가치세는 다 퍼센테이지 단위로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종량세는 퍼센테이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건마다 금액이 정해져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종량세라고 일컫는 거죠.
자, 누진세는 소득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내는 건데, 이거는 소득 구간에 따라서 세율 구간이 점점 더 올라가요. 뭐 처음에 6%였다가 소득이 많아지면 나중에는 최고 45%까지. 예. 그러니까 소득이 작을 때는 6%만 곱해서 세금을 내는데, 소득이 많아지면 45%까지 곱해서 세금을 내야 된다. 예. 이건 이제 누진세죠. 비례세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하나의 세율로 비례해서 적용되는데, 부가치세는 딱 10% 정해진 세율로만 세금을 걷습니다. 예. 추가되는 세율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비례세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조세의 종류에 지금 여러 가지 구분을 했는데, 일단 구분은 이제 국세냐 지방세 이 구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세를 공부하실 때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여기 동급 안 한 것이 이제 상속세나 증여세 이런 거 대표적인 국세에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또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종합부동산세 있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그 다음에 이제 부가치세나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개별소비세 이런 것들은 간접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국세청에 세금을 걷고, 교육세나 농어촌 특별세, 아까 교육세는 말씀드렸죠. 농어촌 특별세는 농어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걷어들이는 세금이 농어촌 특별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지방세는 보통세가 있고 목적세가 있는데, 이제 보통세에 해당되는 거는 대표적인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방소득세는 뭐냐면, 소득세를 내면 개인이 이 소득세의 10%만큼 또 지방소득세를 또 내야 돼요. 예. 그래서 소득세 먼저 계산하고 거기다 10%만큼 지방소득세를 낸다. 그 다음에 지방소비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등록면허세 이런 것들이 지방세, 보통세. 목적세는 교육세 중에서 지방교육세가 따로 있습니다. 지방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목적. 그 다음 지역자원 시설세 이런 것들이 지방세이면서 목적세에 해당이 된다. 예.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조세 일반에서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것들이, 세금을 신고를 할 때는 기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기한 시점까지 세금을 반드시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돼요. 근데 예를 들면 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은, 소득세는 5월 31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5월 31일 날까지는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5월 31일이 마침 토요일이야. 그럼 그 다음 날로 연장이 돼요. 근데 6월 1일은 또 일요일이잖아요. 그럼 또 그 다음 날로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휴일이나 토요일, 일요일인 경우에는 다음 날로 기한이 연장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신고를 하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보통 신고할 때 우편 신고도 할 수 있잖아요. 우편 신고를 하는 날이 5월 31일 날 내가 우편 신고를 하면, 이게 이제 등기라고 하는 것도 최소한 하루는 지나야 되니까, 세무서에 들어간 날짜가 6월 1일이야. 그럼 이게 좀 헷갈리네. 나는 5월 30일에 정당하게 우편으로 등기를 보냈는데, 세무서는 6월 1일 날 받았대. 그럼 이거는 기한이 지난 건가? 아니요. 이거는 신고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통신일부일이 찍힌 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등기 보내겠다고 하는 그 등기 도장이 찍히는 날이, 그때가 내가 신고 납부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고한 시점. 네. 자,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 그래서 뭐 등기다 그러면 등기 접수 도장 찍히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류를 송달하는 방법이, 방금 말씀드렸던 우체국을 이용한 서류 송달도 가능하지만, 우편 송달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세무공무원이 직접 가져다 줘서 송달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교부 송달이라고 하죠. 자, 미리 정해진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겁니다. 근데 우편 송달은 우체국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등기 우편을 통해 가지고 송달을 하는 경우들,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세무서에서 어떤 서류를 받을 때 보통 어떻게 받으세요? 우체국을 통해서 이제 뭐 어디 세무서 찍혀 가지고 집으로 등기를 하려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많죠. 예, 그게 이제 우편 송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전자 송달도 있죠. 요새는 우편으로 잘 안 하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홈택스라고 하는 국세청 사이트에 거기 이제 접속을 하면 아이디 로그인 한 다음에 거기 이제 내용을 보면 거기에 뭐 이메일처럼 전자 서류함에 들어와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전자 송달이라고 하고, 이 전자 송달이 너무 활성화되면 무슨 문제가 있겠죠? 연배 높으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기 쉽지 않잖아요. 뭐 공인증서 없는 분들도 있고, 로그인 자체를 좀 힘들어 하시는 연세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전자송달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신청하는 자에게만 적용합니다. 전자송달은. 네. 내가 전자송달 받고 싶어요. 그러면 홈택스로 전자송달을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공시송달은
교부 송달도 안 되고 우편 송달도 안 되고 전자 송달도 안 돼. 그러니까 전자 송달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 안 했어. 우편 송달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 주소가 지금 불분명해. 교부 송달도 하려고 해도 그 사람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갖다 주죠. 자, 이런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공시 송달이라고 해서 세무서에 그 관보라고 해가지고 그 세무서 정문 옆에 이렇게 고시하는 장소가 있어요. 거기다가 어떤 내용을 딱 고시를 하면 며칠이 지나면 바로 고시하는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14일이 지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를 해버립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시송달,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류의 송달 자체가 그 납세자한테 통지를 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통지가 돼야지만 납세자는 내가 내야 될 세금 인지를 하고 납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통지가 없었다. 그럼 고지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납세자에게 통지도 안 된 세금 계속 체납됐다고 왜 안 내세요라고 다그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각종 법률 효과는 이 송달이 효력이 이행이 돼야지만 각종 세금 관련된 납세자의 납세 의무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처분의 효과를 완성시키거나 기간의 진행 중단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다음은 이제 납세 의무 관련된 부분들인데, 이제 납세 의무에서는 중요한 게 성립 시기가 언제냐, 확정 시기가 언제냐, 그 다음에 납부 의무는 어떻게 소멸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자, 납세 의무를 성립하는 시기는 세금의 종류별로 이제 각각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제일 많이 다루는 것이 세 가지 세목,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인데, 일단 이제 소득세는 납세 의무가 언제 성립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이제 이 성립하고 확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는데, 이제 성립이 되는 시점이 있고, 확정이 되는 시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소멸이 되는 시점이 있어요. 예. 성립이라고 하는 거는 좀 추상적인 거예요. 확정은 좀 구체적인 거예요. 납세 의무가 구체화된 거예요. 그럼 이제 성립은 어떻게 생각하냐? 올해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소득이 작년보다 훨씬 많았네. 올해 한 1억 번 것 같아. 많이 벌었죠? 그러면 작년에는 2천만 원밖에 안 벌었는데 올해 1억 벌었어. 그러면 작년보다 올해는 이제 세금이 좀 많이 나오겠구나라고 인지하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추상적으로. 올해가 끝나봐야지 아는 거잖아. 올해 끝나봐야지. 그러니까 1억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사는 거죠? 올해 1월부터 12월 말까지 한 1억 번 것 같아 라고. 1억이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소득이 생각이 날 거고, 그러면 추상적으로 야, 작년에 2천만 원 벌었는데 올해 1억 벌었으니 세금이 좀 더 많이 나가겠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소득세는 언제? 추상적으로 12월 30일, 올해가 끝나는 시점에 이야기 된다. 여기 보통 과세 기간이 12월 30일이 종료되는 시점이거든요. 과세 기간 종료 시점. 이거는 소득세도 마찬가지고 법인세도 비슷하겠죠? 소득세는 개인에게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고,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근데 부가가치세는 6개월 단위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그 기간의 매출 매입 자료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과세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올해 매출이 상반기에 매출이 많았으니까 세금 좀 더 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과세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 근데 상속세는 좀 다르죠. 상속은 내가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언제 인지하죠? 상속이 개시돼야지 내가 상속세를 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인지를 하죠. 추상적으로. 그럼 상속이 개시되는 때가 언제예요? 비상속이 즉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날이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입니다. 자, 증여는요. 증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증여도 증여가 개시되는 때 아닐까. 증여가 개시되는 시점을 따지기가 좀 애매해. 왜냐하면 증여는 증여 계약서를 써가지고 언제까지 이제 예를 들면 부동산 같은 거 증여하겠다는데, 증여를 계약서를 쓰는 시점하고 실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는 시점이 상이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바로 증여를 못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증여가 개시되는 시점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증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그 재산을 취득하는 시점. 증여에서 수증자라고 하죠. 수증자가 재산을 받는 사람인데 재산을 받는 사람이 취득하는 시점이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속 개시되는 때와 좀 다릅니다. 자, 인지세. 우리가 이제 보통 인지를 붙이면 거기에 세금이 부과가 되는 건데, 과세문서 작성할 때 증권거래세는 보통 이제
주식을 매도할 때 적용을 시키는 거니까 매도하는 시점에, 즉 매매 거래가 확정되는 시점.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는 그 시점에 부동산 가치를 가지고 세금을 적용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언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느냐? 보통 6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6월 1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있는데 차이점 뭐냐? 종합부동산세는 뭐에 대해서? 주택. 그것도 이제 국세다. 재산세는 주택뿐만 아니라 건물, 토지 다 적용되는 부동산. 예, 둘 다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건 동일하죠. 근데 재산세는 지방세다. 6월 1일 현재 재산을 평가해서 계산한다. 그러니까 6월 1일 현재 이 사람이 재산을 보유하고 있느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5월 31일에 팔았다? 그러면 재산세나 종부세 대상이 아닌 거예요. 다 팔아버렸다. 근데 6월 2일 날 팔았다? 그러면 6월 1일까지는 가지고 있었으니까 세금 내야죠. 자,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 여러분들이 회사 다니시면서 근로소득 발생하거나 뭐 프리랜서 3.3% 떼시는 분들이 있죠. 자, 그런 분들은 원천 징수를 하는데 납세 의무가 언제 성립한다? 소득금액, 수익금액을 이제 지급한다. 뭐 소득자 입장에서는 받는 시점이죠. 그 시점에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추상적인 거예요. 세금의 금액이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한 금액이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확정은 뭐냐? 구체적인 거예요. 금액이 딱 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금액은 언제 딱 정해지느냐? 내가 정확한 금액을 정리를 하고 신고를 하면 그 금액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하는 시점에 확정이 된다. 신고하는 시점에 확정.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게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요 세 가지 세목은 신고하면서 확정해. 내가 신고를 할 때 정확하게 요번에는 법인세 얼마입니다. 요번에 소득세 얼마입니다. 요번에 부가가치세 얼마입니다. 라고 금액을 정해가지고 신고를 하는 거거든요. 네. 자, 근데 부가확정이라고 있어요. 부가확정은 뭐냐면 내가 신고를 해서 세금을 확정하는 게 아니라 국세청에서 자기들이 계산해서 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확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 상속세와 증여세 같은 것들이 있다. 네. 그래서 이거 잘 구분하세요. 상속 증여세는 내가 신고해서 확정하는 게 아니라 신고는 없습니까? 그러면 신고를 해요. 상속세, 증여세 신고를 하는데 신고한다고 확정되는 효과가 아니라 이거는 과세관청에 우리 이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라고 좀 협력 의무야. 그럼 국세청에서 그걸 검토를 해서 실제 자기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한 다음에 정확하게 내야 될 세금을 고지를 해줍니다. 그게 부가확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상속증여세. 그 다음에 이제 자동확정이라고 하는데 납세 의무의 성립과 동시에 확정이 되는 것도 대표적인 게 인지세 같은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나 중간 연합하는 법인세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성립과 동시에 확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납세 의무 소멸이 있는데 소멸은 뭘까요? 납세 의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내가 납세자라고 한다면 납세 의무를 더 이상 존재치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세금을 내버리면 되지. 세금을 내면 나는 이제 의무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일반적인 게 납부예요. 네. 그 다음에 또 고려할 수 있는 게 충당인데 이건 뭐냐면 예를 들면 내가 부가가치세에서 환급받을 금액이 있어요. 예를 들면 부가가치 환급받을 금액이 500만 원인데 법인세 내야 될 금액이 700만 원이다. 500만 원 환급받을 거 있고 700만 원 낼 거 있다. 그러면 굳이 환급받고 내느니 그냥 퉁치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팅 해버린다고. 그러면 500만 원 네팅 받을 거 있으니까 그걸 법인세 네팅을 해버리면 법인세 200만 원만 내면 되는 부분들이 충당이다. 그 다음에 이제 부가치소라고 하는 게 있는데 부가치소는 뭐냐면 과세관청이 받는데 국세청이 받는데 자기들이 세금을 잘못 부과한 것 같아. 그러니까 미안하다. 부과를 취소를 할 수도 있고. 그럼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 거잖아. 다음 이제 제척기간하고 제척기간이 만료되거나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그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일단 성립된 국세를 확정시킬 수 있는 기본적으로 납세 의무 여기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성립은 형성권이고, 형성권. 그 다음에 확정이 된 세금에 해당되는 것들은 여기서는 이렇게 징수권이 발생해요. 징수권. 형성된 성립에 해당되는 부분을 가세관청에서 뭘 할 수 있다? 부과를 할 수가 있다. 세금을. 예. 자, 납세 의무가 성립이 돼 형성이 됐어요. 그러면 국세청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세금이 형성이 됐으니까 이제 국세를 부과를 할 수 있다. 예. 부과할 수 있는 권리. 요게 이제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거는 국세 부과에서의 제척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세 부과. 예. 자, 그래서 거기 언급이 돼 있는 것처럼 제척기간이 만료된다고 하는 거는 무슨 말이냐? 일단 이 부과권이라고 하는 거는 무제한 납세의무 성립이 되면 확정을 시킬 수 있는 국세청의 권리가 부과권입니다. 근데 이게 부과권은 무한대로 되는 게 아니라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라고 하는데 얘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보통 이제 5년에서 15년 사이, 세목이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기본적으로 요게 이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한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5년에서 15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5년에서 15년. 세목에 따라 다릅니다. 예. 그래서 거기 이제 우리 교재를 보시면 제척기간이 사기 등 부정행위 또는 무신고, 허위 누락신고 같은 경우에 상속 증여세는 15년, 기타의 경우는 10년이다. 네. 그 다음에 일반 조세, 상증세를 제외한, 상속세와 증여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은 사기 등 부정행위가 있으면 여기 10년이고, 신고를 안 한 무신고다 그럼 7년, 기타의 경우는 5년에 해당되는 부분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부과권이 있는 국세 부과는 제척기간이다. 이 기간이 지나면 납세 의무가 소멸이 되는. 그러니까 반드시 이 기간 내 반드시 국세청은 뭘 해야 된다? 부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거기 이제 언급이 되는 것처럼 요거 10년, 5년부터 15년인데 요거 예외가 하나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상속세나 증여세의 재산이 50억이 넘어가요. 근데 이 사람이 상속세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서 이 돈을 어디에 현금 다발을 묶어놨다든지 하다가 이거가 이제 국세청에 걸렸어요. 들켰어. 자, 그런 경우에는 국세부가 제척기간이 어떻게 되냐? 기본적으로 5년에 15년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형성이 된, 요 성립된 시점부터 5년, 15년인데 얘는 적발한 시점, 확인되는 시점부터 1년으로 카운트, 1년 이내로 카운트합니다. 그럼 적발이 되면 국세청에서 당연히 부과를 하겠죠. 적발되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거의 무한대와 같은 평생 과세의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기 부정행위가 있으면 이제 15년 적용이 된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소멸시효는 요거 이제 징수권과 관련되죠. 징수권. 징수권은 확정이 된 세금을 언제까지 거기 이제 언급되는 것처럼 5년 또는 10년 내에 징수를 해야 돼요. 5년 내 10년 지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국세를 징수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이제 5억 이상이면 10년, 5억 미만이면 5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게 소멸시효가 경우에 따른 중단이 되기도 하고 정지가 되기도 하는데 중단에 해당되는 부분은 포우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죄송합니다. 정지가 포우주, 정지. 자, 중단은 스톱. 중단. 정지는 뭐예요? 잠시 멈춤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세금을 분납하기로 했다. 징수유예하기로 했다. 연부연납. 징수유예는 뭐냐면 조금 분납은 나눠서 내는 거고, 징수유예는 지금 당장 내기 힘들 거니까 몇 년 좀 텀을 두고 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고, 연부연납은 이거를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에 걸쳐 나눠서 내겠다가 연부연납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 정지가 돼요. 자, 정지가 되면 그 시점까지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소멸시효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이 정지에 해당되는 사유 있기 전에 3년이 있었으면 그 정지가 되는 사유가 사라지면 다시 카운트가 되거든요. 근데 이미 3년 있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2년만 더 카운트 되면 5년을 확보하게 되는 거예요. 5년이 지나는 거예요. 근데 중단에 해당되는 건 납부고지를 하거나 세금 내라고 독촉을 하거나 교부 청구하거나 이제 압류하는 것들의 행위가 있으면 이거는 기존의 소멸시효가 사라집니다. 새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기존의 소멸시효는 다 사라지고 여기 납부고지, 독촉, 교부 청구, 압류하는 시점에 따른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고 그 이전의 소멸시효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중단하고 조금 포우주하고 좀 다르다. 스톱.
예, 중단과 정지에 해당되는 것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납세자 입장에서는 어느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중단이 무섭지. 왜냐하면 5년만 계기면 세금 안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4년 11개월 28일 딱 되는 시점에 거기 이제 언급된 납부고지나 독촉, 교부청구, 압류 딱 들어왔어. 국세청에서. 그럼 어떻게 돼? 그 전에 4년 11개월 29일이 다 사라지는 거야. 그럼 다시 또 카운트해야 되는 거. 5년 이렇게. 예. 근데 정지는요? 4년 9개월 딱 지났는데 4년 11개월 뭐 29일 딱 지났는데 분납이나 징수유예 연부연납이 있네요. 그러면 그거 그대로 인정해줘요. 그럼 그거 끝나고 예를 들면 이틀만 더 지나면 딱 5년 지나간 거지. 자, 그 다음 제2차 납세 의무에 해당되는 부분들 네 가지 유형인데 주된 납세 의무자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이제 제2차 납세 의무에 해당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거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법인이 회산을 하게 되면 이 회산된 법인한테 세금 내라고 하기 좀 힘들 수도 있잖아요. 법인이 사라졌으니까. 자, 이런 경우에는 주된 납세 의무자인데 주된 납세 의무자가 세금 납세 의무를 이행을 못 한다고 한다면 거기는 제2차 납세 의무자인 거기 나와 있는 이제 청산인. 청산인은 해산법인의 어떤 해상관리, 청산관리를 하는 사람들을 청산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야 해산법인 세금 못 낸 것까지 네가 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이 법인세를 내야 되는데 법인이 또 부가치세를 내야 되는데 법인이 있는 돈으로 도저히 세금을 못 내고 있고 개기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법인의 주인이 누구죠? 주주잖아요. 주주 중에서도 이제 출자자 주주인데 모든 주주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과점주주, 네, 무한책임사원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 된다. 과점주주는 지분 비율이 그래도 최소한 뭐 50% 넘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과점주주에 해당이 된다. 50% 초과되는 분, 50% 초과되는. 그러니까 모든 주주에게 다 부과할 수는 없잖아요. 예. 50% 초과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주주, 출자자, 주주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세금을 못 내고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누구한테 세금을 내게 하느냐? 그 경우에는 이 출자자, 주주가 출자한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법인이죠. 주식회사. 이 법인에다가 주주가 내야 될 세금 내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출자자가 가지고 있는,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이것도 가치가 있잖아요. 주식 가치. 그러니까 요걸 팔아가지고 세금 내도록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문제는 이 주식의 가치가 뭐 여러 가지로 낮게 평가된다든지 아니면 지분 매각을 할 수 없다든지 처분을 할 수 없는 제한적인 사유가 있으면 그때는 법인에게 관련된 법인에게 납세의무를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업 양도인이 있고 사업 양수인이 있는데 그 양도인 누구예요? 구 사업주, 신 사업주. 그러니까 과거 사업주 같은 경우에는 구신. 과거 사업주가 세금을 신고 납부했어야 되는데 그걸 납부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간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업을 인수한 사람한테 양도인이 못 낸 세금까지 사업 양수인이 내라고 하는데 모든 세금이 아니라 이 사람의 원래 사업과 관련됐던 세금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여기 이제 양수받은 재산이 있다고 한다면 이걸 한도로 해서 사업 양수인에게 세금을 부과를 할 수가 있다. 세금 내라고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생각을 좀 잘 해주시면 좋겠고, 여기서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라 과점주 이런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이제 토픽 3. 기타의 조세제도에 해당되는 부분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고라고 하는 기한 내 신고를 해야 될 텐데, 이제 기한 내 신고라고 하는 것들은 문제가 없어요. 원래 이제 정해진 시점, 뭐 올 30일까지 소득세 신고 납부했다. 그건 문제가 없는데, 근데 신고를 할 때 당초 신고 자체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게 이제 과소 신고를 했어요. 그럼 납부 금액이 너무 적었겠죠. 적게 납부했잖아요. 원래 내야 될 세금보다 더 적게 납부했잖아요. 네.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세청에서 걸릴 것 같아. 국세청에 걸릴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냐? 내가 수정 신고를 해. 수정 신고.
수정 신고하는데 납부해야 될 금액을 다시 업 시켜가지고 추가 납부나 추가 납부. 추가 납부. 그럼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수정 신고할 수 있느냐? 책에 보시면 언급이 되어 있는 것처럼 법정 기한 내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 신고한 사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소신고하는 건 과세당국의 결정 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수정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자가 몇 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몇 월이라고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수정 신고를 할 수 있다. 그건 사실 무한대의 개념하고 똑같은 거죠. 네. 걸리기 전까지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근데 다만 이제 수정 신고를 하게 되면 추가 납부를 하는 건데, 신고를 지체하고 납부를 지체했기 때문에 뭐가 있겠어요? 가산세가 있다. 근데 가산세를 어떻게 할 수 있다? 2년 이내만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면 일부 감면 가능하다. 2년 내 감면 가능. 2년 지나면요, 감면 안 해줘요. 2년까지만 감면이 일부 적용이 될 수 있다. 그 다음 반대로, 이거의 반대겠죠? 과다 신고했어요. 원래 해야 되는 것보다 정상보다 납부를 너무 많이 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돌려달라고 해야 되겠죠? 환급 신고라는 걸 뭐라고 하냐? 경정 청구. 요거는 어떻게 해요? 환급 하는 거죠? 예, 환급. 그래서 이 경정 청구는 이것도 당초에 신고를 했는데 과다 신고를 한 경우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건 할 수 있는데 기한이, 이거는 무조건 5년 내야 돼. 5년 내. 5년 지나면 경정 청구 할 수 있다 없다? 못해. 얘는 몇 년 내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2년이라고 하는 거는 가산세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기간만 말하는 거고, 요거는 어떤 기한이 특별하게 정해진 게 아니라 과세당국이 통지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예. 요거는 5년 이내만 해라.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아예 과소신고, 과다신고는 당초 신고라도 했잖아요. 그러면 아예 무신고, 신고를 안 했다. 자,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뭘 할 수 있는 거죠? 별도로 기한이 지나서 하는 신고와 기한 후 신고다. 자, 기한 후 신고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딱 정해진 게 아니라 과세당국에서 결정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당국에서 세금 얼마 내세요 하기 전까지 내가 자진해서 먼저 신고하고 납부를 할 수가 있다. 네. 자, 얘는 이제 가산세도 있을 텐데 얘도 마찬가지 가산세 있겠죠? 늦게 신고했으니까. 그럼 얘는 가산세, 얘는 가산세 없지. 세금을 모르고 더 냈잖아. 이건 나쁜 놈이 아니잖아. 못된 놈 어떻게. 이건 아예 납부를 안 했잖아. 모시고. 납부를 적게 하거나 납부를 안 한 놈이 나쁜 놈이지. 그럼 가산세 때리잖아요. 근데 가산세 얘는 몇 개월 이내에 해야지 감면이 적용될 수 있다. 6개월 내에. 6개월 내에 감면. 네. 가능.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산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신고 불성실이 있고, 그 다음에 납부 불성실이 있는데, 신고 불성실 같은 경우에 일반 20%, 그 다음에 무신고일 때는 20%, 과소신고일 때는 10%, 그 다음에 부정은 뭐냐면, 뭐 장부를 조작을 했다든지, 아니면 조세를 포탈하는 의도를 가지고 각종 나쁜 짓을 했다든지, 이러면 부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무신고일 때는 40%, 과소신고일 때도 40%. 자, 그 다음에 납부 불성실은 납부 지연 가산세라고 보통 언급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돈을 늦게 낸다. 그러면 그만큼의 이자 부분을 국세청에 손실을 보는 거잖아요. 아니, 1년 전에 100만 원 받았으면, 그 100만 원 미리 가지고 있으면 그 기간 동안에 이자가 있을 텐데, 이자도 발생했을 텐데, 그건 뭐 괘씸하다. 요거에 나와 있는 이제 가산세라고 하는 거는 그 기한의 이익도 상실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납부 지연 가산세 일종의 이자 상당액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연이자에 해당되는 걸 따지면 10.95%로 1할 계산을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현재는 이제 1만 분의 2.2, 하루에 1만 분의 2.2로 1할 이자가 계산이 됩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조세 불복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내가 당초에 신고 납부했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과세관청에서 세금 얼마 부과를 했어요. 얼마 내라고. 근데 제가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국세청에서 내라고 하는 세금이 이게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법에 어긋나는 것 같아. 그럼 이제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이거 세금 잘못 계산된 겁니다. 라고 뭘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불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게 국세청도 정부 기관이잖아요. 그럼 정부 기관이 잘못한 거 있으면 나는 뭘 하면 돼요? 행정소송하면 되잖아. 행정부의 잘못에 대해서 소송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행정부 소송으로 들어가면 좋은데, 그러면 이게 이제 사건 자체가 금액이 클 수도 있지만 소액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변호사 분들이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소액인데 뭐 굳이 행정소송 해야 되냐. 그래서 이 행정소송의 전 단계로서의 어떤 그 행정 심판 단계라고 합니다. 불복의 전 단계. 그래서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 직접 법원에서 가서 하는 것이 소송인 거고, 법원 전에 하는 것이 이제 불복인데, 그 불복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어요. 그래서 불복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 불복에 해당되는 것들은 이의 신청이 있고, 1단계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 여기 2단계. 예. 그래서 이의 신청은 어디 하는 거야? 나한테 세금 내라고 하는 게 종로세무서에 있어. 그럼 종로세무서에 가서 따지는 게 이의 신청. 그럼 심사 청구는 어디다 하느냐? 국세청이 이제 세종시에 있잖아요. 세종시에 거기 총본사이잖아요. 본사. 그러니까 거기 직접 국세청 본원에 가가지고 세금 너무 그런 것 같습니다. 또는 이제 감사원 갈 수도 있고. 심판 청구는 이제 조세심판원이라고 하는 국무총리 산하의 별도의 독립된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각종 세금 관련된 국세나 지방세, 관세 이런 것들만 어떤 행정심판을 다루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다 제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하려면 기본적으로 내가 이 처분을 안날로부터 국세청의 처분을 내가 인지한 시점부터 며칠이네?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90일 이내에. 9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제기를 해야 돼요. 90일 지나면요, 안 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90일 내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특징이 뭐냐면, 이 신청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이게 무슨 말이냐? 1단계 없이 바로 2단계 가도 돼. 1단계를 거쳐고 2단계를 가도 되고, 1단계 없이 2단계를 가도 돼. 근데 2단계는 그럼 둘 중에 어떻게 하냐? 이건 둘 중에 내가 선택을 하는 거야. 심사 청구를 할지, 심판 청구를 할지. 예. 그리고 반드시, 1단계는 안 해도 2단계는 거쳐야 됩니다. 1단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2단계 거쳐야 돼요. 여기서 불만이 있으면 그 다음에 가는 것이 행정. 그 다음에 가는 것이 행정소송 단계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는 것이 행정소송의 단계다. 근데 요거 단계 안 거치면 행정소송 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해서 반드시 행정소송 전 단계에서 이런 것들을 거쳐야지만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국세우선의 원칙에 해당되는 것들은 국세채권과 일반 채권이 경합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빚이 많아. 그래서 이제 빚을 못 갚고 있어요. 근데 이 빚을 못 갚고 있는 사람이 국민은행 빚도 못 갚고 있지만 뭘 못할 가능성이 국세청에 세금도 못 낼 수 있잖아요. 그럼 국세청 입장에서 이 빚쟁이에게 가지고 있는 세금 내라고 할 수 있는 그 금액, 그게 뭐냐면 국세채권인 거야. 근데 일반 채권은 뭐냐? 국민은행에서 이 빚쟁이한테 돈 갚으라고 하는 채권이 일반 채권이라고. 자, 이게 경합이 충돌이 될 수도 있죠. 그럼 이제 항상 뭐가 우선한다? 국세채권이 우선할 수 있다. 이게 국세의 공익성에 해당되는 부분들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세우선권 예외가 적용되는데, 이건 뭐 전세보증금이라든지, 예를 들면 직원 급여에 해당되는 급여채권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세우선권 예외로 적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예. 그래서 요번 시간에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1강 좀 마무리하고 잠시 쉬었다가 또 2강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